안녕하세요. 김기명 강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5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페이팅 거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포페이팅 거래 시 수출상에게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포페이팅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중장기 거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한부 신용장이라든가 또는 DA 방식에 있어서의 그러한 중장기 기한부 환어음에 대해서 우리가 포페이팅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포페이팅 거래를 할 때 근거가 되는 것들은 보통 신용장 내지는 지급보증서가 첨부가 돼요. 그리고 에이벌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수출상에게는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2번, 포페이팅 거래는 주로 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기타의 증권 또는 할인 채권을 할인 대상으로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포페이팅 거래 같은 경우는요, 주로 환어음과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기타의 증권이라든가 채권은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서 할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3번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고 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자, 포페이팅 거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한부 환어음 등에 대해서 고정금리로 즉시 현금화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상 입장에서는 환 위험을 해지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러한 비용 등 수출상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뭐 자금을 빌린다라든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이자율 변동에 대한 위험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6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역관리 체계와 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무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직접 통제와 금융정책, 조세정책, 보조금 정책 등의 간접 통제로 구분된다. 직접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은 수출하시면 안 됩니다. 수입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수출입 금지 등을 정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리나라의 무역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총괄적으로 관리되며 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그 지급 및 수령 행위 등은 외국환 거래법에 적용을 받는다. 맞죠? 또한 수출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절차는 관세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무역거래 관리 대상은 거래 품목, 거래 유형, 결제 방법, 거래 상대방 등으로 구분되며 대북한 교역은 별도로 무역거래 관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안 하나요? 북한과의 교역도 관리 대상으로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우리가 수출이라는 표현 대신에 수입이라는 표현 대신에 반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북한 유상 반출의 경우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된다,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지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은 산자부 장관이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등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원산지 판정이라든가 원산지 확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관세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수출 실적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또는 무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은 한국무역협회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산자부 장관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권한이라든가 업무를 나누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거래 품목 등에 대한 관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누가 고시하죠? 수출입공고라든가 통합공고라든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누가 하죠?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고 있다. 2번 우리나라는 현재 거래 품목에 의한 무역 관리를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방식을 적용하여 채택을 하고 있다. 맞죠? 다 해도 돼. 자유롭게 하세요. 모든 물건은 자유롭게 수출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출하시면 안 돼요. 또는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라든가 승인을 받으세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2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3번. 고래고기와 자연석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출입 승인 기관으로부터 수출 승인 또는 수입 승인을 받은 후 거래하여야 한다. 고래고기하고 자연석은 수출 금지입니다.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허가 자체가 안 나와요. 자, 4번. 수출입 공고사항에 게시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없다. 반대죠. 수출입 공고는 제한을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한을 둘 게 없으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수출입 거래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리스트에 있는 수출입 공고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허가라든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출 금지 품목 같은 경우는 아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전에 외국한 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해야 하는 임대차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이외의 물품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 안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2번. 계약건당 미화 3천만 불을 초과하는 물품의 임대차. 자, 금액과 관련돼서 3천만 불 초과하면 무조건 누구죠? 그렇죠.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천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그 다음에 이하면 누구였죠? 외국한 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고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한 거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한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중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자가 건당 미화 2만 불 경상거래 대금을 대외 지급 수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어떤 개념이죠? 수입을 하는 당사자가 외화를 찾아서 들고 현금을 들고 비행기 타고 가서 외국 수출자한테 가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에 얼마를 기준으로 했죠? 1만 불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1만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시기 전에 세관 직원한테 현금 보여주고 확인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2만 불 경상거래 대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네요. 자, 여러분이 해외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쇼핑몰에서 대금을 결제를 하시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 그러면 카드사에 통보되고요. 한국은행에 다 통보가 되고요. 관세청에도 통보가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금융기관끼리 이러한 정보가 다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 3번 해외 여행 경비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여러분이 여행 가셔서 거기서 카드 긁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통보가 됩니다. 예금 거래 신고 절차를 거쳐 개설한 해외 예금에서 수입대금을 인출하여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예금 거래 신고 절차를 미리 사전에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이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외국항거래법에서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외환 위기 등의 비상시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하였다. 다음 중 외국환 거래 관련 세이프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상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2번 벌칙 조항이 상향 조정되어 조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자, 위반 금액의 금액 자체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금액에 대해서 3배까지도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채권을 해외로 보관 또는 예치할 경우 절차적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외국환 거래 규정 제7-11조에 따른 해외 예금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7-12조에 따른 각종 보고, 해외 입금 보고라든가 잔액 현황 보고서라든가 이러한 관련 정보를 보고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보 같은 경우는 관세청하고요, 국세청에 같이 통보가 됩니다. 4번 외화를 도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목적으로 대외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 거래법에 한해 처벌을 받게 된다. 자,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서 처벌도 당연히 받고요.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동시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4번이 틀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번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 물건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세 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통과 화물.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원산지를 확인하는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때 최종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막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라든가 원산지 증명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 통관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유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굳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혼동 표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관지약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자, 4번. 4번 같은 경우는 주로 FTA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자, 우리가 FTA라고 하는 것은 자유무역 협정이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또는 우리나라와 그 지역이죠. 이제 나라들 간의 지역 공동체와 FTA를 체결해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WTO 그 협정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WTO에 가입이 되어 있는 국가들에게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동일한 세율보다 FTA를 체결한 국가와 1대1로 우리가 협정을 체결을 해서 상호 간의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FTA를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TO 협정 관세보다 아무래도 FTA 협정 관세를 체결하면 FTA 협정 관세율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관 단계에서 요구를 할 때는 보통 이러한 그 제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관세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2번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 수출상의 입장에서 신용시장이 가지는 효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출 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어음 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죠? 소구권을 행사하여 어음 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누구의 관점이죠? 매입은행의 관점이죠. 자, 수출상인 수익자, 다른 표현으로는 환어음의 발행인이죠. 환어음의 발행인이 환어음을 발행을 해서 거래은행에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매입은행은 그 신용장 대금을 할인을 해서 먼저 선지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개설은행 앞으로 서류를 보내고 신용장 대금을 지급 청구를 하게 되는데 개설은행으로부터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도 처리가 난 거죠. 부도가 났을 때는
매입은행은 어음 발행인인 수출상, 다른 말로 신용장상의 수익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해서 먼저 지급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매입은행의 효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수출상 입장에서는 돈 받았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줘야 돼요. 효용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1번이 잘못된 내용이네요. 2번,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금 매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수입상의 신용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의 신용을 보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신용장 자체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므로 대금 매수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자, 수출자는 무역금융을 통해서 선적전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신용장이라고 하는 계약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출할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 기준금융을 통해서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금으로 원자재도 사고 생산 자금으로 써서 수출을 이행을 하고 신용장을 통해 회수한 대금으로 이걸 갚는 거죠. 그렇죠?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취소불능 신용장은 일방의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취소불능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이라든가 개설된 신용장 자체를 없애는 취소를 못하는 신용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상인 수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신용장은 조건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장 통일규칙의 내용과 관련된 신용장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은행은 서류로만 거래하는 것이며 그 서류가 관계된 물품, 용역 또는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하여야 한다. 뭐죠? 은행은 서류만을 취급한다. 물품, 용역, 의무이행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어떤 특징이죠? 신용장의 추상성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UCP 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위프트에 의하여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본문에 UCP 준거문헌을 명시하여야 한다. 준거규칙을 적고요. 신용장을 개설을 할 때 준거규칙이라고 적고 UCP 최신 버전 또는 현재는 UCP 600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UCP 600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UCP라고 하는 신용장 통일 규칙 자체가 국제 규칙이에요. 그렇죠? 강행성이 없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건 변경이라든가 적용 배제라든가 내용에 또는 그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행성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용장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기 위한 근거 내용을, 근거 규칙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 취소가는 신용장이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수익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자, 취소하는 신용장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수익자가 아니라 개설은행이 임의대로 취소하거나 조건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UCP 600으로 넘어오면서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에는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그 내용이 바로 3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취소 불능 신용장이 된다. 지급 신용장과 연지급 신용장, 인수 신용장은 지정된 은행에서만 신용장을 사용할 수 있어 지정 신용장이라고 한다. 스트레이트 크레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노미네이티드 뱅크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비서류적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비서류적 조건이나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함을 나타내는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신용장상에 어떠한 조건을 포함시켜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 2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상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일 것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조건은 읽죠.
원산지는 한국, 그런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비서류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서류적 조건에 대해서는 은행은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다른 서류에 기재된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명인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서로 충돌하게 되면 화자가 된다. 원산지는 한국일 것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상업송치상상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 간의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용장에서는 분명히 원산지는 대한민국 이렇게 해놨는데 서류상에는 중국으로 돼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하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신용장의 유효기일, 선적기일, 서류 제시기일 등과 같이 기한을 통제하는 사항은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신용장의 유효기일, 몇 월 며칠까지 이 신용장은 유효하다. 달력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적기일은 보통 통상적으로 몇 월 며칠 정해져 있잖아요. 달력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서류 제시기일 같은 경우는 선적일로부터 며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적일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비서류적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서류적 조건이 신용장에 포함된 경우 은행은 해당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할 수 있다. 그렇죠? 무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데이터 간의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장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제시된 경우 서류 제시 기일은 언제까지인가? 자, 신용장 개설일자는 10월 14일이고요. 선적일자는 11월 1일, 그리고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11월 15일입니다. 자, 마지막 조건 보세요. 자, document must be presented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자, the date of shipment는 어떤 날이죠? 본선 적재일을 말합니다. 자, 본선 적재일로부터, 본선 적재일의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데이트 오브 shipment가 11월 1일이에요. 그러면 11월 2일부터 세면 되는 거예요.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월 11일 이내에만 서류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서류 제시와 관련돼서도 환엄의 만기라든가 서류 제시와 관련돼서 from이라든가 after가 사용이 되면 이 뒤에 나오는 날짜를 제외하고 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날짜가 언제죠? 11월 1일을 제외하고 오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 10일을 세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신용장 거래의 기본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죠?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로서 신용장을 조건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는 3명의 당사자 누구누구였죠? Issuing Bank, Beneficiary, Confirming Bank. Confirming Bank 같은 경우는 있다면, 없으면 개설은행과 수익자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Advising Bank 같은 경우는 기본 당사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28번 신용장 거래 시 개설은행과 개설 의뢰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설은행은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때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해야 한다. 맞죠? 자, reasonable care라고 하는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누가 봐도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은행이 확인하지 못했다면, 발견하지 못했다면 개설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내용까지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 은행관행에 의하여 정한다. 자, 요 표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치하는 제시다라는 여부에 대해서는 ISBP 745도 포함이 돼요. 근데 더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국제표준은행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ICC 오피니언이라든가 독텍스와 같은 그러한 의견서라든가 또는 신용장 해설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판결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더 큰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ISBP를 포함한 국제표준 은행관행에 의해 정한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UCP 600에서 일치하는 제시라고 하는 경우에 ISBP 745라고 하는 관행물이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뱅킹 프랙티스라고 쭉 소문자로 풀었습니다. 더 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3번.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된 경우 개설은행은 서류 접수 다음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리 또는 거절 여부를 결정하여 제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서류 심사 기간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서류 접수 2일 다음 날로부터 5은행 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를 해서 결제라든가 또는 대금 상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안에 하자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하자 통지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은행 영업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경우 개설 의뢰인은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만 신용장 대금의 상환 수수료는 개설은행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 자, 신용장 대금의 상환과 관련된 수수료는 당연히 이를 지시한 개설은행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개설은행의 부담에 대해서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약정서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다음 각각의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상업신용장, 물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무역거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스탠바이 신용장. 뭐죠? 보증 신용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운수, 보험, 건설 등과 관련한 무역 외 거래 결제 또는 각종 채무의 보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용장. 자, 보증 신용장은 주로 이행성 보증이라든가 또는 금융 보증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소 가능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 취소 가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개설 의뢰인이 아니라 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자, 3번이 틀렸죠? 취소불능 신용장, 신용장이 개설된 후에는 개설은행, 있다면 확인은행, 수익자 모두의 합의 없이는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는 신용장. UCP 600이 적용이 되는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다음은 각 신용장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해당되는 신용장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품의 선적 전에 미리 환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익자가 그 대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신용장. 자,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는 선적을 이행을 하고 선적 서류를 첨부해서 환원을 발행을 해서 은행에게 제시를 해야 하는데 선적 전에 미리 신용장 금액의 일부에 대해서 환원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즉 수출자의 생산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 신용장은 무슨 신용장일까요? 뭐죠? 그렇죠. 전대신용장 또는 선대신용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레드클로즈 LC 또는 패킹 LC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제시된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제시된 서류 및 또는 환원과 상환으로 즉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정된 신용장. 자,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죠?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서류 접수 2일로부터 5은행 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입니다. 대금과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그러한 방식을 의미하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일람출급 신용장이 해당이 된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신용장으로 옳은 것은 수출지 은행이 예치환 거래은행일 때 사용이 된다.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 신용장도 경우에 따라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어음부 신용장이며 기한부 신용장으로만 사용이 된다. 자, 어음이 필수적으로 환어음이 발행이 돼야 되는 신용장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인수신용장과 매입신용장. 매입신용장은 일반적으로 환원이 발행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발행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제급신용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환원을 발행하지 않지만 나라에 따라 일람불 환원을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연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환원이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기한부 신용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3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 신용장에서는 지정된 특정 은행만이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신용장 취급 사실에 대한 배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수신용장 같은 경우는 지정된 은행, 즉 지정은행으로서 인수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배서할 필요가 없죠. 권리를 이전받을 필요가 없어요. 배서할 필요가 없는데 배서가 필요 없는 것들은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배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매입은행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유매입 신용장으로서 사용이 되고 보통은 어느 은행에서나 매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지정은행이 있다면 재매입하는 형태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입신용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은행에서는 매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입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배서가 반드시 들어가요. 이중 매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매입 단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반드시 배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내용이 설명을 하고 있는 신용장은 어떤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수신용장이죠. 인수신용장은 기한부 환원이 발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 수출지의 은행이 개설은행과 본점이라든가 지점이라든가 예치환 거래 관계에 있는 은행인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여러분이 특징을, 각각의 신용장의 특징을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